자, 안녕하세요. 이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3장 근대 이전 신분제와 사회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 공부는요, 신분제라든가 풍습 규범, 가족제도, 여성의 지위 등을 주제로 공부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의 신분제와 사회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이러한 시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생각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무덤 중에 무용총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용총 안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접객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접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맞이한다. 자, 그래서 지금 주인하고 손님 사이에 가운데 굉장히 작은 체격에 시중을 드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체격이 작진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의 크기가 다르게 표현이 된 것일까? 자, 오늘 신분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의 엄격한 신분제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운영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이 발생하고 신분제가 만들어지다. 자, 오늘도 필기 내용 미리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하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크게 3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선사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이렇게 해서 미리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선사시대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신석기 시대 때 시작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평등한 사회가 유지가 됐죠. 자,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 들어와서는 농업이 발달하게 되죠. 더욱더 발달하게 되면서 먹고 남는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잉여 생산물인데 그럼 이걸 누가 가져갈 것인가 둘러싼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경쟁에 따라서 지배 계급과 지배를 받는 계급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권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요. 자, 이것이 바로 제도로 정착한 것이 바로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국시대에 가서는 신분 구성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귀족층과 자, 이 귀족층은 지배를 하는 계층이죠. 지배계급. 그리고 평민, 천민. 이 평민과 천민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귀족은 왕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분의 특징은요. 세습이 되고요. 능력보다는 혈통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친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신분제도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엄격해집니다. 자, 이제 남북국 시대에 가서는 우리 남북국 시대에 통일신라 발해가 있죠. 신분제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 이렇게 이원화된 그러한 신분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중앙 귀족층은 고구려 출신들이 많겠죠. 뭐 왕족인 대시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고시성을 가진 고구려의 왕족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에 지방에서는 우두머리 가운데 말갈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 보니까 귀족 저택의 모습이 보이는데 고기 창고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 굉장히 부유한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발해 지배층을 보니까 대시성이나 고시성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 고구려 출신들이 많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의 둘레길 한번 볼게요. 자, 고대사의 순장의 모습입니다. 자, 순장의 의미 알고 계시나요? 자, 지배층에 속한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묻는 오늘날로 봤을 때 상당히 잔인한 풍습이죠.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세의 권력이 내세에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욕망이 반영이 된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대 국가인 부여에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가야에서도 무덤에 40여 명이 순장되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가 운영되다. 자, 삼국에서는 왕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의 지배층이 이제 중앙귀족으로 재편성이 되죠. 이렇게 되고 이제 법령인 율령이 반포가 되는데 여기 이 율령을 통해서 이제 관등제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서열이 더욱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골품제예요. 자, 우리는 공부할 때 뼈에도 품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고대 신분제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신라의 골품제입니다. 자, 이 골품제는요, 표시 봅시다. 신분에 따라서 관직의 등급도 매겨지고 승진의 제한도 결정이 되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두 특권이나 제약 다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골품제 가운데 이 사두품이라는 이제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 아래의 사람들은 관직에 오를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진골계층 같은 경우는 1등급인 이벌창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골품인 육두품의 경우에는 6등급인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복의 색깔도 정해져 있는데 자색 옷은 이제 평생 못 입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한선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건축 규모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골의 경우는 24척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육두품의 경우는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21척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골품제가 통일신라 이후에는 삼국 통일 이후에는 3두품에서 1두품에 해당하는 이들은 거의 평민과 동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런 골품제는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엄격한 기준이 됐고요. 통일신라 시기에도 계속 유지가 되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평민과 노비가 신분구조의 아래층을 이루다. 지배를 받는 계층인 거죠. 자, 평민과 노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계층이 바로 평민층이고요. 그리고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신분이긴 하는데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노동력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무를 부담을 못할 땐 노비 신분으로 강등이 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층입니다. 이 천민층 중에 대부분은 노비가 있었고요. 노비가 다수를 차지했고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의 그 법률이죠. 이 8조법에도 노비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고조선 시대부터 노비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주로 노비는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서 고된 일에 종사를 했고, 그리고 전쟁포로나 범죄인 채무자 등이 많았는데 신분이 세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를 보시면 신라 사람 중에 설계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육두품 출신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다고 해도 신라에서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서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료를 보면 사다함이라고 하는 또 신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또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공을 세웠는데 이때 포상으로 가야의 포로 20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 칭송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대에는 전쟁 포로로 잡히는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골품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골위주의 골품제는 신라 말에 이르러 점차 붕괴됩니다. 자, 육두품 세력은 특히 이 골품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겠죠. 진골 위주의 사회 질서 위에다 골품제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런 질서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자, 역사로 탐구해보자에서 최치원 같은 인물입니다. 여기 메모 좀 해주시고요. EX 최치원. 자, 그런데 이러한 육두품은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자, 그래서 육두품 세력 가운데서는 현실 정치를 등지고 음거를 하거나 뭐 숨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신라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항하는 모습. 대표적인 경우가 역사로 탐구해보자 두 번째 인물 최승우 같은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육두품 출신인데 후백제 관리가 되죠. 그래서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 말에는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례가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되겠습니다. 둘 다 농민 출신이죠. 원종과 애노의 난. 자, 그리고 이제 서남 지역에서는 도적대가 등장을 합니다. 적고적이라고 불리는 도적인데 이 적고적은 붉은색 바지를 입은 도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도였던 금성, 오늘날 경주죠. 경주 근처까지 침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민봉기 발생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성주라든가 장군, 스스로 칭하면서 자기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중앙 귀족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세력이기도 한데 옆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군사적 기반을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해진을 건설했던 장보고 같은 인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궁예도 좀 표시를 해주시죠. 궁예는 훗날 후삼국 시대에 후고구려를 건설한 인물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설한 왕건 같은 사람도 이제 호족 세력입니다. 자, 그리고 견훤은 신라의 하급 무사 출신이죠. 후백제를 건설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궁예, 왕건, 견훤, 장보고 정도는 신라말 지방 세력의 등장, 요 주제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